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오늘로 딱 1년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맞이했는데요. 비록 오래전이긴 하지만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겪었던 우리로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미 두 나라 군인 사상자가 20만 명, 민간인 희생자도 1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을 잃고 눈물 흘리는 이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경제에도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회복 국면에 있던 세계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올해 말까지 세계적 경제 손실이 2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00조 원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재앙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2월 24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월 24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성공회대 추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봅니다. 추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튀르키예 지진이 충격이 큰데요. 우린 과연 잘 대비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정군우 연구위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의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이 얘기입니다. 체포 동의안 월요일에 표결이 될 텐데요. 어떻게 처리될까요? 제가 볼 때는 부결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아마 민주당은 전원이 다 부결에 표를 던질 것 같고, 그리고 무소속 중에도 민주당 쪽에 있다가 무소속으로 가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도 아마 부결적으로 표를 던질 것 같아서 169석보다는 많을 것 같다. 170석 이상이 아마 부결로 표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부결될 거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당대표가 네.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여론도 있다는데요. 이탈표가 아무리 적어도 이런 여론이 계속 나오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여론이라고 하는 게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건데, 네네. 저는 그런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 네. 왜냐면 서른 의원도 의원총회 하고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 보면 모두 다 부결적의 표를 던져야 된다. 그렇게 아마 얘기가 된 것 같고,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체포영장 관련해서는 부결적으로 다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 실질심사를 받아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저는 그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거든요.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일단 정부에서 그게 넘어오면요. 네. 윤석열 대통령까지 사인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넘어오면 국회는 그걸 표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 있는 절차인 겁니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헌법에 보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동의 절차에 따라서 행정부에서 서류가 왔고, 그러면 서류에 왔으니까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네. 그 법의 절차를 따라가는 건데 그걸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부에서 민주당이 그런 얘기까지 해요. 대통령은 형사소출을 받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논리하고 뭐가 다르냐. 그럼 대통령도 제가 있으면 형사소출 당해야 되는 거냐. 그것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 자체를 하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격이고 수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치적인 공격이다. 그리고 수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오늘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한 만큼 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 받는 게 책임지는 행동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정말 말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그 얘기를 했던 것은 개인적인 뇌물이나 비리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불법적 부정한 어떤 청탁을 받거나 그랬을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물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마치 간접적으로 제3자 뇌물죄로 지금 엮어서 뇌물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유동규 씨하고 남욱 이 두 사람의 진술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들었다고 얘기해서 한 말도 김만배 씨가 한 얘기인데 김만배 씨는 입장이 전혀 다른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명백한 물증도 없고 검찰도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다고는 인정하지도 않아요. 제3자 뇌물로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성남 씨가 돈을 받은 걸 이재명 대표가 받은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 과연 개인적인 어떤 비리 문제, 그런 문제인 거냐. 민주당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네. 이거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대선에서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현재 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인 검찰의 압박이고 정치 수사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 비리와 연관된 게 아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보다는 불체포 특권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불체포 특권을 내놓으려고 주장했던 것은 이런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사업체에 이권을 주고 돈을 받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한 거지, 정치적인 탄압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포함시킨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사법 사냥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어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사법 사냥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검찰이 정치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어쨌든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네. 수사권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법 사냥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더 강한 메시지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투쟁도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장애투쟁을 한 번 했거든요, 민주당이. 네. 그런데 아마 그 숫자도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검찰이 뭐 지금 예상컨대 계속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압박하는 그런 형태를 보일 텐데 여기서 밀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하게 더 세게 아마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강대강 대치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속마음은 민주당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총선이 이제 거의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4월에 이제 내년 4월이 총선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론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냐면 총선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가 악재가 되는 것은 이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대국민 설득 작업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무도한 수사이고 이 수사가 얼마나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좀 더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총선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인 것이고요. 네. 그건 전적으로 여론의 흐름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론이 이것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부정 의미가 생기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총선 앞두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다만 얼마나 국민들에게 이걸 잘 설득을 해내느냐. 또 검찰이 그럼 과연 얼마나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는데 또 이런 얘기 또 계속해서 질문 드릴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다면 결국에 만약에 여론에 밀리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거나 결단을 내려라 뭐 이런 요구도 할까요? 뭐 그런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진 않지만 네. 저는 그런 요구는 상당히 적을 거라고 봅니다. 아,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네. 지금 현재 민주당이 만약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물러난다고 하면 대안이 있나요? 특별히 없어요. 네. 그러면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지금 이제 왜냐하면 여론이나 국민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면서 강하게 뭉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차기 대권 후보가 명확할 때예요.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뭉치게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누가 봐도 차기 대권의 가장 이제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있으니까 민주당의 지지가 그래도 뭉쳐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심점이 사라지는 경우, 그렇게 되면 이제 대표도 새로 뽑아야 되죠. 그럼 대표를 누가 할 거라 하다면 개파 싸움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개파 싸움 더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총선의 공천권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그 국회의원들 개개인은 당락에 공천을 받냐 못 받냐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지고 내부 갈등이 심해지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같이 망하는 결정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런 얘기하는 건 저는 그건 언론이 그렇게 분석해서 쓴 거라고 보여지고요.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여론은 많지 않을 거다. 어쨌든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가야만 총선에서 이길 수 있고 본인의 당선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여론이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판세는 김기현 후보가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은 지금은 사실은 2등을 누가 하느냐가 더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대체적으로 김기현 후보가 거의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특별히 이변이 생겨서 1등이 바뀔 거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을 1차 투표에서 투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등을 누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선 투표를 하게 될 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여론조사 결과로는 안철수 후보가 2등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천하람 후보가 따라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등을 누가 하느냐가 관심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올라갔을 때 과연 표가 결집이 될 거냐. 요거에 이제 관심사죠. 근데 대표적인 분석은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만 김기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더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울산역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점점점 커질 거라고 저는 봐요.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거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김기현 후보가 당선이 돼서 대표가 되면 더 강하게 압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크게 압박은 안 할 거예요. 조사만 하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조사를 쭉 하다가 대표가 되고 나면 집중적인 아마 이제 공세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총선 때까지 이것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김기현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됐는데 이 부동산 문제가 하나의 국민의힘 대표가 된 김기현 의원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총선 때까지 민주당은 이 문제를 아주 끈질기게 압박을 하면서 공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대표 선거 끝나면 없어질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의 중심에 있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방첩 사령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국방부 대변인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천공 관련 의혹 수사는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러니까 그게 참 황당한 거잖아요. 예. 제가 황당하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예. 누가 봐도 이건 천공 관련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책을 냈잖아요. 부승찬 대변인이 네. 전 대변인이 그 책의 내용 중에 한미 안보 회의인가 무슨 회의가 있었어요. 네. 그 관련된 내용을 적었는데 그게 비밀 누설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이유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참 이해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부승찬 전 대변인이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됐는데 그 부분 때문에 고소고발을 당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압수수색은 딴 걸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해하기 어렵고 아마 방첩사령부가 예전에 기무사거든요. 네. 기무사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쪽에서 조사하려면 군 기밀과 관련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군사 기밀과 관련된 것만 조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방첩사령부가. 그래서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본질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서 지금 압수수색을 해서 왜 이럴까?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뭐 더 이상 말을 못하게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런 의혹이 올라오니까 더 의심스러운데요. 그렇다면 천공은 육참 총장 공간에 간 건가요? 안 간 건가요? 그거를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네. 수사가 진행돼 봐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요. 검찰이나 경찰이 또 이 수사에 적극성을 띠고 있지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그 CCTV 같은 거를 빨리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뭐 협조 요청을 보냈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뭐 부승찬 전 대변인은 압수수색도 하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300군데 이상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압수수색 열심히 잘하시잖아요. 강진호 네. 기자 관련해서 압수수색하고. 근데 이상하게 이 천공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안 해요. 협조 요청을 했거든요. 네.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우리 다 지워져서 없어요. 라고 또 답변을 했어요. 이게 과연 그 국민들이 볼 때 정부 관련된 천공 관련된 또 대통령실 관련된 이 수사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빨리 압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증거 인멸되고 이럴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다르니까 국민들은 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건폭이란 용어도 등장하고 회계정보 공개하라 뭐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 의도가 있을까요? 저는 노조에 대한 이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는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예전에 한번 이런 노조에 대한 강한 어떤 대응을 통해서 본인의 지지율이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네. 대우조선 노조 파업할 때 기억나실 텐데 네. 그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노조에 대한 탄압을 하면 보수층이 결집하고 특히 이제 기득권 세력, 소위 재계라든지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네. 그 부분에 박수를 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라고 보는 것 같고 노조를 세게 좀 때려서 반대급부로 지지율을 상승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분석이 되는데 그런데 대단히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건설 노조 폭력 집단 이거잖아요. 건폭을 네. 줄이면. 그런데 노조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 폭력 조직일까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네. 정말 뭐 일부 노조의 노조원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그건 법적으로 처벌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노조 전부를 폭력 조직인 것처럼 이미지화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해요. 그러면 노조에 소속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불법 행위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건폭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국민들이나 아니면 일반인이 볼 때는 건설 노조는 폭력 노조구나 이렇게 이미지를 갖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부적절하고 회계 투명성도 그래요. 현재도요 정부 세금으로 지원받는 모든 돈은 투명하게 다 정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안 하면 아예 지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그거는 당연히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내는 종합비에 대해서도 보고해라는 이거는 종합비 같은 경우는 그 행정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요. 대법원 판결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네. 조합원들이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자체적으로 감사도 있고 자체적으로 검증도 하고 자체적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합원들이 원하면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걸 왜 정부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회계 투명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세금을 받는 걸 왜 안 하냐고 하는데 정부 세금 받는 건 이미 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합원들 자체적으로 거둔 돈에 대해서는 조합의 노동조합 자체에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정부가 안 내놓는다고 회계 투명성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튀르키예 지진, 우리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우리는 과연 지진에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최근 경북연구원에서 관련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정근우 연구위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정근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2월 6일 규모 7.8의 지진이 튀르키예를 강타했습니다. 7.8이면 엄청나게 강한 지진인데요. 왜 이곳에서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났던 건가요? 네, 아시다시피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지진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네. 그 이유가 튀르키예를 둘러싼 판이 4개가 있습니다. 아나톨리아판, 유라시아판, 아라비아판, 아프리카판이라고 해서 4개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번 지진의 진원은 이 아라비아판과 아나톨리아판의 주향이동 단층이라는 그런 경계에서 일어났고요. 네. 그래서 튀르키예 남동부 동아나톨리아 단층 부근에서 일어났었는데 미국 지질 조사국에 따르면은 아라비아판은 아나톨리아판을 향해서 매년 약 20mm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을 따라서 주향 이동, 그러니까 단층면을 따라서 수평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 수평 이동을 하면서 규모 7.8의 이번 지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약 20mm씩 이동을 한다고요? 네. 네. 지난 화요일에도 튀르키예에서 6.3 규모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여진이 계속해서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모 7.8이라는 대규모 강진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을 하면은 그 주변에서 연이어서 계속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화요일 규모 6.3 이후에도 규모 4를 넘는 여진이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진은 왜 발생하는가 하는 건데요. 네. 대지진의 진원지,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땅 속에 진원지가 있으면 진원지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진원지와 그 주변에서 지하의 힘의 균형 상태가 일단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하게 된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여진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대지진으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에서 지면의 뒤틀림이 발생을 하게 되고 네. 이 뒤틀림을 해소하려면 지진이 또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진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여진은 더 발생하기 쉽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튀르키예 진원지와 인근 지역의 지반이 안정될 때까지 여진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사람들은 힘들지만 지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안정을 찾기 위해서 여진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진의 규모도 규모인데 피해가 컸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요번에 일어난 규모를 보면은 진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 약 300km, 동서 450km 달해서 이걸 면적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남한의 1.35배에 달하는 엄청나게 면적이 넓었기 때문에 일단 피해가 컸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미국 지질조사국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사망자가 최대 10만 명에 이를 확률을 36%로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도 5만 명을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 양국에서 5만 명을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사상자를 낸 지진인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두 번째 예를 든다면 팬케이크 크러쉬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진이 취약한 구조의 건축물이
피해 지역이 일단 매우 많았다는 것, 또 강진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러한 건물들이 순식간에 팬케이크처럼 무너져 내리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할 틈도 없이 또 생존 공간을 확보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면적이 넓었고 두 번째로 팬케이크 크러쉬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팬케이크 크러쉬 현상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좀 생소한 용어일 텐데요. 네. 팬케이크 크러쉬는 건축물이 그 무너지는 형태 중에 층 붕괴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2층, 3층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네. 전체가 다 무너진다고 해서 그 층의 바닥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데 일본에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강한 진동으로 인해서 지면에서 가장 가까운 게 1층인데 1층의 기둥이 부서지면 그 충격을 받은 그 2층, 3층 그 각 위층들의 바닥이 겹쳐지듯이 순식간에 수직으로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한순간에 수직으로 건물이 팬케이크처럼 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대피할 시간이 일단 없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팬케이크처럼 이렇게 겹쳐지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는 형태 중에 가장 위험한 붕괴 형태가 바로 이 팬케이크 크러쉬인데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왜 일어나냐면 건물 기둥에 사용된 철근의 양이 적거나 또 지탱해야 될 하중에 비해서 기둥이 약하거나 가늘거나 하는 이런 경우에 진동이 왔을 때 그 진동을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1999년에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내진 설계 기준을 크게 높였는데요. 지진 발생 지역의 건물들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9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았다는 것, 그리고 기준이 생긴 이후에도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취약한 건물들이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존속됐기 때문에 피해를 확산하게 되는 그런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근이 적거나 기둥이 약하거나 진동을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지지 못했을 때 이 팬케이크 크러쉬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진 보강, 내진 설계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우리 경북도 지진에 있어서는 안전지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6년에 경주에서 9.12 지진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이어서 또 다음 해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한반도의 누적 진앙 분포를 보면 경북이 가장 많습니다. 경북 중에도 이제 경주와 포항을 중심으로 한 이런 동해안 중심인데요. 물론 서해안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지진이라는 것을 보면은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2021년에 70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중 5회가 죄송합니다. 2021년에 70회가 있었고 2022년에는 77회가 있었는데요. 작년 2021년 대비 2022년에 8회가 더 증가했습니다. 최근 지진만 봐도 이렇게 많고요. 이 중에서 경북의 지진 발생 빈도가 전국에서 1위인데 1999년에서 2021년 기간 동안 규모 2.0에서 2.9가 400회가 있었고요. 3.0에서 3.9가 48회, 4.0 이상이 7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지진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고 또 여러 가지 연구 결과 같은 것을 보면은요, 경주와 포항이 활성단층대에 있기 때문에 동해안, 경주,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진 위험도 잠재 지역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북이 지진 발생 빈도가 1위고 또 동해안이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진 위험도 잠재 지역 중 하나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관측사상 최대 규모 지진도 경북에서 겪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6년 정도 지났는데요. 2016년 9월 12일 날 경주시 내남면에서 발생했던 규모 5.8 9.12 지진으로 명명이 됐는데 이 9.12 지진은 우리나라 기상청이 관측한 이래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때 진원의 깊이가 15km로 아주 얕았는데요. 이 얕았기 때문에 경주는 물론이고
인근에 있는 대구라든가 부산, 울산, 창원 등에서도 이런 그 강한 흔들림을 감지하는 만큼 컸습니다. 규모가. 그리고 네. 또 연이어 그 다음에 2017년 11월 15일에 포항 북구 흥해에서 일어났던 규모 5.4 포항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이거는 관측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경상북도에서 발생을 했고 네.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도 지진이 그 깊이가 얕았기 때문에 좁은 범위의 피해가 집중했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 정말 지진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진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우리 저 경북의 현황은 어떨까요? 네, 내진 설계라는 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진동을 견디도록 건축물 내구성을 강화하는 건데요. 네. 지금 뭐 경북의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중에 이제 공공과 민간을 나눠서 이렇게 먼저 보면은 공공 건축물 뭐 그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공 네. 공항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의 내진율은 작년 2022년 기준인데요. 네. 54.7%고요. 네. 문제는 민간입니다. 민간 건축물 내진율은 10.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뭐 집 10채 중에 한 채는 확보가 되지 않아도 기준에 미달된다는 네. 뜻인데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취약한 건물이 많을수록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이 뭐 무너질 그 확률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88년 이후에 규정이 도입이 됐습니다. 내진 설계를 하도록. 그래서 2017년에 또 개정이 되고 해서 2층 이상 건물, 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모든 건축물 주택으로 내진 그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에 대한 그 내진 보강을 하는 것이 일단 시급하고 공공은 공공대로 추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이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 또 내진 보강을 얼마나 높여나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민간 건축물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구나 싶은데요. 그 밖에도 네. 우리 지역에는 원전이라거나 대규모 산업시설이 많잖아요. 이런 네. 곳은 지진에 대비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경주 지진 그 9.12 지진 이후에 또 일본에 있었던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력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강하게 네. 그 엄격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도 그 배관이라든가 이런 파단 사고가 강진에서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는 이런 그 파이프나 연결하는 배관에 문제가 없는지 또 원전 주변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진으로 인해서 또 해일이 몰려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만약에 그 방사능이 유출이 됐다고 한다면 바람 방향에 따라서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이럴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좀 더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네. 산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또 경북의 포스코 같은 그런 대규모 산업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산업단지가 있고요. 그 안에는 또 노후 산업설비가 있을 수 있고 또 구조물이나 건축물들이 또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 지진에 로 인해서 일어나는 화재나 화학사고, 뭐 가스폭발 같은 이런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대비와 점검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정말 실천해야겠구나 싶은데요. 그러면 네. 경상북도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 좋을지 마지막으로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경북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져서 이렇게 운영이 되게 돼 있는데요. 이때 그 비상시에 얼마나 그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업무 분담, 또 대내외 협력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평상시부터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는 뭐 지진에 특화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업데이트하고 관리하고 또 초기 대응을 또 철저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그 부문별 방재 협력 체계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점검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충분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또 신속한 정보 공유, 상호 커뮤니케이션 같은 그런 재난 초기 대응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그런 지진에 대한 위기감, 방제의식을 높여나가는 교육훈련 같은 것도 더불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정근우 연구위원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집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대구 경북 신공항 이야기인데요. 네. 이제 작년 그리고 올해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통과를 목표로 하던 이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이달에도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이 왜 그런지, 그리고 지역 정치권의 이 역할, 행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지역 네.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통과시키겠다 큰 소리 쳤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네, 이게 경북의 국회의원 10명, 그리고 대구의 국회의원 12명, 모두 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네. 이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여당인데, 사실 이 지난해부터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법안이 발의된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했던 안, 그다음에 이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하고 있죠. 추경호 의원이 이 발의한 안, 그리고 주호영 이 원내대표가 발의한 안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재부 쪽에서 좀 문제 삼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기부대 양려 방식 규정에서 국비 지원 규정을 일부러 수정을 했습니다. 전액을 하게 되면 네. 다른 법안과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국토부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중추공항이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가는 것은 이게 또 좀 옳지 않다. 또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길이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조항 역시 맞지 않다라고 이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이 여당, 특히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여당 의원들이 좀 너무 안일하게 이 판단하고 대응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과의 경쟁입니다. 네. 예, 부산의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최인호 의원이 이 법안 중에 좀 문제 삼고 있던 내용이 기재부와 국토부에서 문제 삼았던 내용과 이 동일한데, 여기다가 이 공항 개항 시점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2030년까지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개항한다라고 하는 게 명시된다면,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이 국비가 동일하게 좀 같은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국가 재원이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두 곳에 나누게 됐을 때 정부가 이에 대해서 확답하지 않은 가운데 개항 시점을 명시하면 이 부산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때문에 좀 이 최인호 의원이 이 교통법안 심사 소위원장을 또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다시 논의를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네. 걸릴 것 같은데요. 대구 네. 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뒤로 밀리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대구 경북 신공항은 특별법과 관계없이 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가지고 추진이 됐습니다. 네. 근데 신공항 특별법에 담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공항 이전 가운데 군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으로 추진을 하고, 또 민간공항 이전은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이전을 추진하면 됩니다. 근데 이 기부대 양려 방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지금 대구에 있는 공항부지를 개발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가지고 이 군의와 의성에 공항 이전 비용을 마련하게 되는 건데, 지금 뭐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이 건설 자재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 이 금리도 높기 때문에
과연 이 10조 원에 달하는 이 건설 비용을 내가 나서서 이익을 내겠다고 하는 곳이 과연 있을까? 그런데 만약 10조 원을 훌쩍 넘어가 버리면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애초에 정했던 이 비용을 넘어서는 부분은 이 국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 사업자가 기존에 있던 대구 군공항 개발 비용에서 만에 하나 좀 추가적으로 이득을 보지 못하거나 또는 군위와 의성 지역에 짓는 공항 건설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더라도 이 부분은 이 국비가 어느 정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 사업자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 만약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런 우려 때문에 사업자들이 사업자 신청 자체를 안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공항만 지어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의 교통망도 신설하고 신도시도 건설해야 되는데 이거 사업 하나하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담긴 내용을 보면 일괄적으로 승인을 하고 넘어가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좀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속도를 내려면 이 신공항 특별법이 이 통과가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면 그간 부울경은 특히 특별법을 강하게 비판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네. 결국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덕 신공항과의 경쟁이 아니라 그 시기 문제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경쟁이라기보다는 각자 지역의 공항 개항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네. 부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이 대구 경북 신공항을 반대한다기보다는 30조가 넘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 정부가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이 어떤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애초 쟁점이 됐던 부분인 중추공항이나 활주로 길이, 개항 시점 명시 등은 일단 좀 빼기로 지금 합의를 했거든요. 여야가.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합의는 1월, 2월 오기 전에 진작에 좀 지역의 정치권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회 통과까지 시키려면 신공항 개항이 이거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처음부터 있었는데요. 앞으로 지역 정치권이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 부산에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가덕도 신공항 이전을 하기 위해서 부산 지역의 정치권이 한 20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특별법 제정 과정도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이 대구 경북 이 신공항의 경우에는 지금 정부 부처에서 크게 반대는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직접 최인호 의원을 만나서 이 야당에서도 좀 협조를 요청을 했고요. 네. 이 자리에서도 이 과도한 조건, 아까 이야기했던 활주로 길이나 개항 시점 이런 부분들까지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같은 영남권에서 갈등을 겪을 이유가 전혀 없고 이 지역의 단합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구 경북과 그리고 부산 경남이 모두 국비 지원을 좀 받으려면 사실 당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좀 미워하거나 또 서로에게 책임을 좀 돌리는 태도를 지역의 정치권에서 지양해야 됩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에 이 논의를 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야당이 발목 잡고 있다라고 하는 좀 이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국회의원들, 우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가고 부산 경남의 목소리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앞으로 좀 풀어나가는데 해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로 상생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여야 갈등 상황이 정말 이렇게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정말 신공항 특별법이 뒤로 밀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3월에는 통과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우선적으로 대구 경북 지지세가 많은 곳이죠. 이곳에 중요한 법안 자체를 계속해서 좀 뒤로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 그 5월 동주 사자성어 중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가도 같은 상황에 놓이면 좀 힘을 합쳐야 된다. 이 대구 경북과 이 부산 경남 그리고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서로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좀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좀 먼저 끝나야 됩니다. 여당에서 지금 이 정부와 함께 파트너로 일할 지도부가 결정되지 않다 보니까 개개별 의원들한테 좀 맡겨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3월 8일 이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결선 투표까지 간다고 보면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의 정치권에서도 좀 중요한 게 결국은 야당, 더불어민주당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월 27일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에 또 추가적인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대치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지역의 정치권이 야당 국회의원들을 먼저 만나서 설득하는 자세.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금 가장 중심을 좀 잘 잡고 있는데 야당을 얼마나 설득하는지 공개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보이는지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한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